안녕하세요. 자, 조리원리 문제풀이 시간이고요. 오늘 참 받으셨던 내용 중에서 첫 번째, 그 이론 첫 주자에 들었던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보면서 이제 이론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 챕터가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눈에 들어올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작년까지 나왔던 기출분석 이렇게 해서 나와 있잖아요. 자, 보시면은 2008에서 나왔던 게 순서부터 보시면은 조리원리의 개요, 그 다음 공유 부분에서 전분과 밀가루, 그 다음에 서류, 두류, 그 다음 육류, 어패류, 난류, 우유, 유제품, 단백질에 관련된 것들, 과일, 채소, 해조, 버섯, 그 다음 당류, 유지류 이렇게 있는데요. 보시면은 뒷부분까지 해서 정리를 해놨지만은 개요 부분에서는 2008 처음 시작할 때 2007년도에 이제 양념의 순서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는 다른 부분에도 다 섞여요. 그러니까 같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유, 전분, 밀가루 부분에서 호정화, 뭐 밥지키, 제빵, 쌀, 그 다음에 뭐 전분, 식혜, 밀가루, 호화 뒤에 넘겨보시면은 전분에서의 DE, 덱스트로즈 이퀴발란트, 글루텐의 호화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 서류, 두류 부분에 있어서도 특히 두부 문제는 단백질의 변성 문제로 해서 잘 나오고요. 그 다음 고구마의 당화 부분,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발효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두류, 간장 발효, 그 다음 두부 관련된 거 넘겨서 보시면은 또 토란 문제도 있었고요. 두류 비린내, 콩비린내 문제도 있었고, 작년에 나왔던 것이 고구마 부분에서 효소 문제하고 관수현상 물어보는 게 나왔었어요. 그 다음 보시면 육류에서는 또 연육법, 맛, 그 다음에 콜라겐, 또 육류의 조리법, 젤라틴, 사후강직과 숙성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육류하고 어패류 부분이 한번 나올 때가 됐어요. 그 다음 보시면은 어패류 같은 경우에도 조리하고 비린내가 있고요. 그 다음 난류 부분으로 가시면은 달걀의 조리에서 기포성, 응고성, 기포성 이쪽도 바로 식품학 쪽의 변성 문제로 같이 섞여서 나와요. 변성으로. 난류에서는 그리고 2021에 신선도 문제가 있었고 작년에 기포성, 유화성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 우유 유제품의 경우에도 카제인, 그 다음에 살균, 다음 넘겨서 보시면은 치즈 두부하고 같이 섞어서 이것도 식품학적인 변성 문제로 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 단백질의 색깔 갈변하고 관련된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과일, 채소, 해조, 버섯류 같은 경우에는 잼, 젤리, 그 다음에 김치, 그 다음 팩틴, 뭐 한천젤, 그 다음에 팩틴겔, 졸겔 문제들로 해서 나와요. 이쪽에서는. 그리고 팩틴겔 색소 변화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 당류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한테 조금 낯선 부분이긴 한데 캔디 문제로 해서 변별력을 위해서 여기까지 공부했느냐라는 변별력 문제로 해서 당류 문제들이 캔디에서도 종종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유지류 부분에서도 튀김, 산화, 들기름 이렇게 해서 튀김 문제로 해서 유지류 파트에서는 주로 3패 문제하고 같이 섞여서 나와요. 그래서 계속 제가 처음부터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쪽 같은 경우에는 식품학하고 조리,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라고 얘기하지만은 요즘에 학부에서는 조리 과학 이렇게 해서도 많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통합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었다면은 지금은 아예 교집합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 뭐 1점에서 우리가 1점, 2점 문제, 4점짜리 문제가 있었을 때 여기 4점짜리 문제에서 이거를 식품학으로 봐야 돼, 조리원리로 봐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통합 문제들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조리 문제풀이 보면서 제가 식품학 쪽에 이 부분은 같이 공부하셔야 된다. 특히 이제 우리가 육류, 그 다음에 어류, 특히 이제 우유라든지 이쪽에서 치즈 문제 이러한 것들이 나왔을 때 치즈 문제라든지 두부 문제가 나왔을 때 단백질에 있어서 물리적 변성이다, 화학적 변성이다.
그리고 그 변성 중에서도 어떤 원리를 이용한 거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유지 부분에서 3패 부분이 나왔을 때 3패에서도 산화적 3패, 비산화적 3패가 있을 것이고, 산화적 3패에서도 효소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동산화에 의한 것인지 가열산화에 의한 것인지 이것도 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보시면서 이 부분 같이 공부하셔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리 원리 과목 들으면서 식물까지 같이 정리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오늘 나누어 드린 프린트물 먼저 정리하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조리 원리 같은 경우에는 이론 수업 시간에 우리가 11주에 걸쳐서 이론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9주, 10주, 11주에 해당이 된 3주간 제가 심화 과정에서 문제 드리면서 심화 정리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우리가 지금 이제 문제풀이 시간 같은 경우에가 6주 수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예전에는 2주를 더해서 8주 수업이었었거든요. 문풀이 8주 수업이었었는데, 이 2주에 들어갈 내용을 제가 9, 10, 11주에 들어갔던 그 심화 프린트물로 제가 분산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 들어오실 때 다시 한번 이론 보시고, 그때 우리가 나누어 드렸던 프린트물 이론 정리했던 거 있죠. 거기에 기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오늘 드렸던 요점 정리 있잖아요. 같이 보시면은 이론은 확실하게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꼭 이쪽에 했었던 9주, 10주, 11주짜 거 내용 꼭 다시 반복 학습하시라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음 조리 원리의 기초. 자, 오늘 거 내용 볼게요. 조리의 목적에서 비가열 조리, 가열 조리. 그러니까 조리는 가열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오이 같은 경우에 그냥 씻어서 먹는다라고 했었을 때 씻는 과정을 통해서 껍질을 벗겼다 이렇게 되면은 기호성을 향상하고 또 소화성을 향상하고 안전성을 향상하고 그 다음에 좀 더 관능적 외관 풍미를 증진하고 영양가를 보존하고자 하는 거예요. 보존하고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저장성, 다양성을 증진하고자 한다라고 했고요. 이제 가열 조리가 됐었을 때는 특히 쌀이 아니라 죽이 되고 밥이 되고 이렇게 됐었을 때 단단한 조직이 호화가 되면서 소화흡수율도 증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 미생물도 사멸하게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안전성이 증가를 하게 되고, 튀겼더니 구웠더니 풍미가 더 증가를 하게 되고 질감도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 바람직하지 않는 변화, 특히 효소를 불활성화시켜서 색깔 이런 것들도 유지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식품의 저장 수명을 연장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다음 가장 기본 내용 계량이에요. 계량.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크게는 안 나왔었는데 영양사 시험에서 최근에 계량 쪽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봐 놓으시는데, 계량을 할 때 부피로 보는 방법과 무게로 보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다시 구별하세요. 부피와 무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량컵, 계량 스푼, 메스 실린더 이런 것들은 부피에 해당이 되는 거고, 몇 그램, 몇 킬로그램 이렇게 보는 것은 무게 측정이다라는 거. 그 다음 액체의 경우에는 눈높이가 포인트예요. 눈높이에서 메니스커스의 낮은 점이다라는 거. 끈적끈적한 것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애초에 3분의 1컵짜리, 애초에 2분의 1컵짜리 할편 컵을 이용해라 라는 거. 그 다음에 버터, 마가린 같은 경우에는 냉장 보관했다가 실온으로 좀 꺼내놔서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꾹꾹꾹꾹 눌러서 안에 공기층이 들어가 있지 않게끔 수평, 모든 건 항상 수평이에요. 수평으로 깎는다라고 했고, 밀가루도 전밀, 통밀, 전밀가루가 아닌 이상 모든 것들은 우리가 바로 이제 공기가 유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체에 내리는 과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체에 내리고, 그 다음에 스푼으로 살짝 퍼서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수평으로 반드시 누르거나 흔들지 말아라 라고 했고요. 작은 소량으로 측정하는 베이킹 파우더 이러한 것들은 덩어리만 깨고 측정해도 된다. 그 다음 설탕 중에서 흑설탕이나 황설탕은 끈적끈적해요. 이 끈적끈적한 것들은 나중에 쏟았을 때 모양이 남아있을 만큼 꾹꾹 눌러 담아서 나중에 컵을 제거를 했었을 때 형태가 남을 만큼 꾹꾹 눌러 담는다
이란 거였고요. 백설탕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피막이 없기, 이것들은 끈적끈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덩어리 깨고 측정하면 되는 거고요. 부피를 측정하고 싶은 것 중에 물에 넣을 수 없는 것들, 수분을 흡수해버리는 것들의 경우에 바로 이제 작은 열매, 씨앗, 보통은 이제 조라든지 기장이라든지 보리라든지 작은 열매를 이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측정하고자 하는 그릇에 씨앗을 가득 채워. 그 다음에 이 비우고 난 다음에 시료를 넣고 나서 다시 채워. 그럼 들어가지 못하는 양만큼이 결국은 씨앗의 부피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메스실린더로 측정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놨죠. 남은 씨앗의 부피가 결국 시료의 부피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용액 부분에서 바로 이제 크게 진용액, 교질용액, 현탁액 이렇게 있는데 유화액은 액체가 섞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액체가 물과 기름이어서 두 가지가 섞이지 않더라라는 거여서 유화액은 별도로 분리를 했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여기 미터에서 보시게 되면은 10의 마이너스 7승, 10의 마이너스 9승에 해당이 되는 것이 이거 미터에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센티미터로 나오게 되면 단위가 10의 마이너스 5승, 10의 마이너스 7승 단위가 줄어요. 그러니까 어떤 책, 저한테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갖고 있는 책은 10의 마이너스 5승이다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는데 그땐 센티미터였었을 때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9승 나노메타보다 작은 사이즈였었을 때는 진용액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거는 반투막을 통과한다라는 거. 교질용액은 100배 정도 입자가 크죠. 10의 마이너스 9승에서 10의 마이너스 7승 미터로 해서 마이너스 7승 미터로 해서 얘네들은 반투막은 통과하지 못한다. 콜로이드. 얘네들은 분산되어 있다라고 해요. 옆에 보시면 용해는 용액 속에 용질이 완전히 녹아있으면 용해라고 하는 거고요. 어떤 것을 분산시켜주는 분산매에 분산질이 떠있는 형태, 분산매에 분산질이 떠있는 형태는 우리가 분산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분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우리가 교질용액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예 여기 떠있지도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중력 때문에 가라앉아 버려. 뿌옇게 되어 있어. 침전되어 버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현탁액, 부유액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진용액은 분자운동 완전히 녹아있다. 교질용액은 1에서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9승을 1나노메타라고 하는 거니까 10의 마이너스 7승은 100나노메타가 되겠죠.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들. 얘네들은 서로 밀어내는 운동, 브라운 운동을 해요. 그래서 분산매에 분산질이 바로 분산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입자가 크니까 반투막을 통과하지는 못하더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교질용액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빛에서 이렇게 뿌옇게 흩어지는 틴달 현상, 난반사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교질용액의 성질 중에 응석도 있고 염석도 있고 졸도 있고 겔도 있어요. 흐를 수 있는 형태는 졸, 이게 냉각으로 인해서 굳어져서 흐를 수 없는 형태는 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교질용액에서 시네레시스, 이장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한천겔하고 젤라틴 겔이 있었을 때 한천겔 쪽에서 이장 현상이 더 잘 일어나요. 시네레시스. 얘는 겔상의 음식이 시간이 경과되면은 그물구조 안쪽에서 분산질 안쪽에 원래 물을 같이 포함하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물을 밖으로 내놔버리는 거, 액체 일부가 빠져나온 현상을 우리가 이장 현상이라고 한다라고 했고요. 영어로 시네레시스예요. 현탁액은 우리 예를 들어서 뭐 미숫가루라든지 된장국 같은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은 덩어리 큰 것들은 아래로 가라앉아 버리는 것들. 그래서 이거를 현탁액이라고 한다라는 거. 유화액은 물하고 기름, 분산매도 액체. 얘는 유화액이라는 것은 액체 중에 액체가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액체 중에 액체가 분산되어 있는데 기름 중에 물이 분산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물 중에 기름이 분산되어 있느냐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액체 형태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근데 이것들이 섞일 수 없는 이 두 가지를 섞이게 하는 것을 우리가 유화제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포스파티딜 콜린이라는 것들 유화제라고 하게 돼. 침습기도 갖고 있고 소습기도 갖고 있고. 그래서 바로 하이드로필릭, 리포필릭 밸런스라고 얘기했던 거.
그리고 양쪽에 섞이지 못하는 계면, 두 개의 계면 사이에 존재를 해서 계면 장력을 낮추어 줘야 돼요. 낮추었을 때 섞이는 거예요. 낮춘다. 성질은 계면 장력 혹은 표면 장력이라고도 표현해요. 두 개의 면 사이에, 계면 사이에, 표면 사이에 이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자, 물, 수중, 대부분의 것들은 다 수중 누적형이에요. 그러니까 우유 안에도 87%의 물 중에 3 내지 4%의 지방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요네즈도 마찬가지고 샐러드 드레싱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은 수정 누적형인데 유중 수적형, 버터는 대략 80%의 지방에 16% 정도의 수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거는 기름 중에 수분을 갖고 있는 형태가 버터다라고 했었고요. 버터의 대용품으로 해서 만들었던 경화유, 마가린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물과 기름이 섞여 있는 형태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유화해. 그 다음, 자, 열도 중요해요. 열에 있어서 크게 전도열, 대류열, 복사열 이렇게 있었어요. 자, 전도열,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내부 온도를 찔러볼 때는 온도계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온도계를 이용할 때는 탐침 온도계는 내부를 찔러볼 때, 그죠? 그 다음에 표면을 볼 때는 적외선 온도계, 이런 것들도 있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거고요. 전도, 대류, 복사열이 있게 되는데, 전도는 반드시 물체를 따라서 이동해야 돼요. 대류는 공기의 흐름, 기체의 흐름이고요. 복사는 직접 전달된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는 안에 들어있는 마그네트론이라는 장치가 있어요. 그 장치가 극초단파를 발생시켜. 그리고 얘는 특징이 내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찐다, 뭐 삶는다 그러면 외부에 있는 물의 열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건 내가 갖고 있는 자체 수분의 마찰열로 가열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쉽게 건조되죠. 가열 시간이 빠르고 그릇에 담은 채 조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차가운 조리법이다. 주변에 열을 크게, 얘를 끓인다고 해서 막 열이 막 뜨거워지지 않기 때문에 차가운 조리법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콜리스 쿠킹. 내가 갖고 있는 단점으로는 중량이 감소해버려. 그 다음에 맛있는 갈색, 골드 브라운이란 갈변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은 용기에 제한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속 용기 이런 것들은 사용 불가하다라는, 그릇에 제한이 있다라는 단점. 다음 보시면은, 자, 조리조작법에서 담구어 놓는다라고 했었을 때 담군다, 불린다 이랬을 때는 담구어서 불린다라고 표현을 했었을 때는 수분을 흡수할 것이고, 담구어 놨다, 예를 들어서 뭐 염다시마, 염미역줄기 이러한 것들을 담궜다라고 했었을 때는 짠 성분을 용출시켰을 것이고, 그 다음에 깎아놓은 감자를 담구었다라고 했었을 때는 변색을 방지할 것이고, 설탕물에 담구어놨다, 소금물에 담구어놨다, 식초물에 담구었다라고 하게 되면 맛이 배이게 했을 것이고, 목적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래서 보존성을 향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분을 흡수해서 물리적 성질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 혼합하고 교반한다 라고 해서 이 과정에서 균일화 할 수도 있고, 젓는 교반 과정을 통해서 마요네즈 만들 때 유화도 있을 것이고, 남백을 비팅했었을 때 기포를 형성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밀가루 반죽을 주물러 썼을 때 점탄성도 증가할 것이고,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달라지겠죠. 동결의 경우에는 나중에 먹기 위해서 우리가 냉동고로 들어가잖아요. 이랬을 때 제일 피해야 될 점을 마이너스 1도에서 마이너스 5도는 천천히 얼음 형성이 덩어리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커다란 덩어리를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해동했었을 때 프리저 번 현상, 냉동 화상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조직의 물성에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최대 빈 결정 때는 피해라 라고 했어요. 나중에 해동을 할 때 가장 좋은 것은 1일 전에 미리 완만해동, 냉장고 내에서 완만해동, 그 다음에 소량인데 해동을 해야 될 때는 전자레인지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양은 많은데 빠르게 해동하고 싶어 라고 했었을 때는 유수해동을 할 수도 있고요. 가장 피해야 되는 것은 실온해동이다 라고 했고요. 실온해동 과정에서 특히
육즙이라든지 성분이 빠져나오는 것을 우리가 드립 현상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우리가 뭐 커피를 내릴 때도 드립이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이때 뭐 육류, 소고기를 녹인다, 돼지고기를 녹인다 했었을 때 핏물이 빠져나오잖아요. 그것도 드립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때도. 이것들이 제일 많이 생길 수 있는 바로 실온해동은 피해라라는 거. 사용할 만큼만 애초에 넣을 때 동결할 때 사용할 만큼씩 먹을 양만큼씩만 분산해서 냉동을 해야 되는 거고, 해동했으면은 조리에 즉시 이용하고 녹였다가 다시 재냉동하는 거 하지 말아라. 이거는 미생물 증식 때문에 그러는 거죠.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미생물 증식. 그래서 여러분들 단체 급식에서 냉동 제품 들어왔었을 때 박스에 녹았다가 얼은 흔적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표현 있잖아요. 검수했었을 때 재냉동 금지. 그다음 양념을 첨가할 때 이제 맛을 먼저 넣고 향을 나중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다. 꼭은 반드시는 아니지만 일반적이다. 설탕, 소금의 경우에는 나는 단맛도 주고 싶고 짠맛도 주고 싶어 라고 단짠이 들어가고 싶을 때는 바로 분재량 값이 더 큰 설탕을 먼저 넣어줘야지 설탕이 침투가 되는데, 동시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간장 속의 소금이든 소금 자체의 소금이든 소금이 먼저 침투를 해버리게 되면은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어버리고 설탕이 못 들어오게 하더라. 그래서 단맛도 주고 싶을 때는 설탕 먼저 들어가라 라는 거. 그 다음에 특히 연육 시키고 싶을 때도 이러니까 설탕이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연육 작용에 필요한 설탕은 먼저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음 향에 해당이 되는 거,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오이초 무침, 미나리초 무침, 시금치초 무침 이렇게 해서 초록초록한 채소들의 경우에 클로로필이 페오피틴으로 녹갈색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식초는 마지막에 들어가라. 그 다음에 참기름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넣어버리게 되면은 다른 양념의 침투를 억제해요. 지방막을 형성을 해서. 그리고 참기름 자체의 향이 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넣어라 라는 것도 있어요. 요즘에 그 별 라떼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저는 안 먹어봤는데 저희 딸이 먹었던 라떼 중에 참기름 라떼가 있대요. 근데 처음에는 참기름 라떼가 이렇게 위쪽 휘핑 쪽으로 해서 참기름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울릴까라고 했었는데 먹어보니까 의외로 괜찮더래요. 그러니까 위쪽에서 전체적으로 커피에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어차피 기름막이니까 삭힐 거 아니에요. 섞이지를 못하는데 위쪽에서 살짝의 고소한 참기름 향이 느껴지고 나중에 이거 커피를 마시는데 괜찮더래요. 그래서 집에서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참기름 라떼, 참기름 커피, 뭐 옛날에 방탄 커피 그래서 버터도 집어넣었는데 참기름인들, 그죠? 한번 넣어봅시다. 그래서 참기름 이런 것도 있고요. 참기름 향 때문에. 그 다음 물성, 레올로지라고 말하는 물성이 있게 되는데, 점성은 흐르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성질. 그러니까 물은 저항하는 성질이 없으니까 그냥 흘러버리겠죠. 근데 점성이 크다, 꿀, 뭐 이러한 것들은 끈적끈적 저항하는 성질이 크겠죠. 이러한 것들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그러니까 흐르는 것에 대한 저항하는 성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탄성에 해당이 되는 것은 바로 힘이 가해지고 나면은 가해진 힘을 제거했었을 때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 고무줄을 당겼는데 손을 놓았더니 다시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더라 라는 거. 원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탄성이라고 한다라고 했고요. 가소성은 힘을 주고 난 다음에 변형이 되었어. 근데 힘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도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동그라미로 만들어놨어. 그 다음에 네모로 만들어놨어 라고 했는데 이후에도 힘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도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 이걸 가소성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점성과 탄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점탄성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물체가 고체와 유체의 특성을 모두 보여서 점성과 탄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성질이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경우 중에 점탄성의 성질 중에 예사성, 와이젠베르크, 신전성, 신장성, 경점성, 점탄성이 있는데, 점탄성이라는 큰 범위 안에서 그냥 밀가루 반죽에서는 그냥 점탄성이라고 칭해요. 그리고 예사성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 사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 실사자예요. 실사자. 그래서 우리가 낫또
그 다음에 뭐 오크라도 그렇잖아요. 오크라 뭔지 아시죠? 채소 중에서 이렇게 구멍 뽕뽕뽕뽕 뚫려 있는 거. 얘도 되게 약간 끈적끈적하잖아요. 이런 것들 젓다 보면은 이렇게 실처럼 따라 올라오죠. 실처럼 따라 올라온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사성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와이젠베르그 효과는 우리가 점성을 측정할 때 점성 측정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막대기를 놓고 나서 얘를 저어요. 이렇게 젓게 되는 건데 저을 때 딱 갑자기 젓는 힘을 멈추게 되면은 이 기둥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이렇게 따라서 빨려서 이렇게 젓다가 딱 멈추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쭉 따라서 올라와요. 쭉 따라서 올라오는 이거를 우리가 와이젠베르크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신전성은 국수 반죽에서 쭉쭉쭉쭉쭉 늘어나는 거. 이 성질을 이용해서 숱하면 그래서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였던 것이 짜장면 가닥 이렇게 분산이 되는 것 쭉쭉쭉 늘어지는 성질을 우리가 신전성 이렇게 얘기하고요. 떡처럼 끈적끈적한 성질을 우리가 경점성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커다란 점탄성 안에 이렇게 구별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다음 곡류, 전분, 밀가루 다시 한번 있는데 전분성 식품이 인류의 주식이 될 수 있는 조건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뭐 넘어올 때 신석기 시대에서 토기에 뭐 쌀, 탄화미 흔적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랬을 때 대량 재배가 가능하고 또 탄수화물이라는 열량 공급원이고 소합수가 쉽더라. 그 다음에 수분이 적어. 그래서 저장성, 운반성이 높은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었고요. 쌀에서 바깥쪽에 겨층하고 배아 부분이 있었는데 겨층하고 배아를 얼마나 제거할 것이냐에 따라서 50% 제거했다, 70% 제거했다, 다 제거했다, 100% 제거했다, 5분 도미, 7분 도미, 백미. 안으로 들어올수록 배유 써놓으세요. 안으로 들어올수록 배유만 남는 거예요. 배유 부분이 많아지게 되면은 바로 탄수화물, 소화율은 높아지지만 바로 이제 쌀 겨층이라든지 쌀룬에 있었던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은 낮아지더라라는 특징이에요. 배유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 곡류를 구성하고 있는 전분에 아밀로즈도 있고 아밀로펙틴도 있는데 맵쌀은 아밀로즈가 20, 그 다음에 찹쌀은 아밀로즈 0, 아밀로펙틴이 100이다 라고 했고요. 쌀 종류에 따라서 바로 이제 인디카 형태에 해당이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위도상으로 이렇게 있었을 때 아래쪽 이렇게 인도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쌀은 인디카형이다 라고 하고 위도 우리 쪽은 일본이나 우리 쪽에 해당이 되는 위도가 좀 더 높은 쪽에 해당이 되는 쪽에 해당이 되는 것은 이제 일본 쌀 이렇게 해서 자포니카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이쪽 쌀은 길다랗고 우리 쪽 쌀은 동글동글하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밥을 짓는다 라는 표현을 하지만은 여기는 쌀을 삶는다. 그러니까 푹푹푹푹 삶아야 돼요. 근데 삶아도 이제 그래서 이렇게 흩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얘네는 칼에 여러 가지 소스를 넣어서 주물러서 먹잖아요. 주물러서 먹는 문화. 그래서 이 세포벽과 세포막이 두꺼워요. 두꺼워서 안에 있는 전분이 바깥쪽으로 못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나달로 흩어져 있는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인디카. 그 다음에 우리는 세포막이 얇기 때문에 안에 있는 전분이 쉽게 터져 나와요. 그래서 바발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다 딱풀들도 있고 풀도 있지만은 저 어렸을 때 풀 없었을 때 진짜로 그 숙제 애가고 이래야 될 때 풀 없잖아요. 색종이 붙여야 되는데 풀이 없어. 그러면은 밥솥에 가서 밥 갖고 온 다음에 밥 정말 이렇게 눌러서 여러분들 이거 해본 적 없죠? 이거 붙어요 진짜로. 근데 문제는 이제 밥알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오돌토돌하게 밥알이 남아있어요. 밖에 표면에서 봤었을 때 이건데 붙어요 우리 쪽 쌀들은. 이게 이제 자포니카 쪽의 특징, 인디카는 세포막이 두껍다라는 거. 그래서 보신 것처럼 인디카형은 세포막이 두껍다. 그래서 전분이 세포 내에 갇혀있기 때문에 못 빠져나와. 그러니까 호화도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푹푹푹 삶아야 돼요.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전분이 못 빠져나오니까 끈기가 적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쌀, 오리제닌, 보리, 호르데인, 옥수수, 제인, 그 다음에 밀에서 우리가 단순 단백질 종류 중에서 식물성에 해당이 되는 것이 글루텔린계하고 프롤라민계잖아요. 글루텔린계, 프롤라민계. 그래서 오리제닌은 글루텔린계, 보리, 프롤라민계,
옥수수 프롤라민계, 그 다음에 이거 기출이에요. 밀가루 글루텐이라고 말하지만은 밀가루 안에는 원래는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글루테닌은 글루텔린겔로 탄성을 주는 거고요. 글리아딘계는 프롤라민계로 해서 얘는 점성과 신장성에 관여를 한다라는 거. 이미 기출. 그 다음, 자, 밥 짓는 원리, 그 다음에 프롤라민계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것들에 녹지 않고 얘는 알코올, 60에서 80% 알코올에 녹는다라는 게 프롤라민계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 글리아딘 성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셀리악병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글리아딘계 성질들이. 자, 그 다음에 밥 짓는 원리에서 가볍게 씻어라. 그 다음에 물에다 불렸을 때 또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물량의 경우에 손등, 부피로 보게 되면은 1.2배, 무게로 봤었을 땐 1.5배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 강불, 중불, 약불, 뜸들이기라고 했고요. 가마솥에서 뜸을 들였을 때 가장 고슬고슬하고 맛있는 밥이 되는 것은 바로 잔열로 충분한 호화가 되고 밥알의 수분 균형이 조절되더라 라는 것도 있고요. 밥맛을 좌우하는 요인에서 가장 큰 거는 쌀 품종이 가장 큰 거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쌀 중에 하나는 신동진이라는 쌀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제가 보라 그랬죠. 그 쌀 코너 가서 보시면은 쌀 품종이 있는데 그 식당이나 이런 데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신동진 쌀인데, 그 쌀알은 다른 쌀알보다 입자가 조금 커요. 밥알 크기가. 근데 우리나라는 비빔밥 비벼 먹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랬을 때 들어왔었을 때 입안에서 그 밥알의 식감이 좋은 것이 그 쌀이에요. 비벼 먹기 좋은 쌀알이 신동진 쌀 이런 것들. 그래서 맛있는 성분에는 글루탐산, 아스파르트산 이런 게 있다면은 살짝 맛없는 성분으로는 트레오닌, 프롤린과 같은 것도 있다라는 거. 다음. 자, 떡의 제조, 그러니까 떡의 경우에는 특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제사라든지 절기에 따라서 먹는 경우가 많았었죠. 시절 음식으로. 그래서 시루에 떴느냐, 쪘느냐, 수증기를 이용해서 찌는 떡, 떡매를 이용해서 쳤느냐, 치는 떡, 끓는 물에서 삶아냈느냐, 삶는 떡, 기름을 이용해서 지졌느냐, 지지는 떡,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익반죽의 경우에는, 자, 밀가루는 그냥 반죽을 해도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이 뭉쳐서 글루텐이 되는데, 쌀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쌀을 반죽할 때는 뜨거운 물 자체를 부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뜨거운 물 자체로 반죽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 호화가 일어나서 점성이 일어나서 반죽이 뭉쳐진다라고 했고요. 익반죽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 여기 페이지에서 그대로 봐보세요. 전분에서 호화, 노화, 호정화, 당화, 뒷페이지에 나와 있는 겔화가 빠져있죠. 겔화 이렇게 해서 5개가 있고요. 호화는 베타 스타치가 알파로 간다라고 해서 알파화라고 했어요. 자, 크게 호화 단계는 3단계예요. 물을 부었다. 그럼 물을 흡수하는 단계, 열이 들어가서 시작이 되는 단계, 완전히 팽창해서 전분 입자가 없어지는 단계. 그래서 ABC 구조였던 얘네들의 엑소선 회돌도에서의 구조가 완전히 팽창하면 입자가 없어지면서 V형으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점성이 높은 반투명의 교질 상태가 되는 거다. 생전분에 물을 부었다라고 했었을 때는 현타객, 부유액 상태였겠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호화가 되었다. 그럼 교질 상태가 되는 거다라는 거. 호화가 좀 더 쉬운 거, 그러니까 좀 더 빠르게 일어나는 것이 아밀로즈는 알파1사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물의 흡수가 좀 더 빠르게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분 입자의 크기가 클수록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쌀알은 이렇게 생겼고 감자는 이만하다라고 했었을 때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쌀을 구성하고 있는 전분의 입자, 감자를 구성하고 있는 전분의 입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쌀이나 옥수수를 이루고 있는 전분의 입자는 개별적으로 봤었을 때 작아. 근데 감자나 고구마를 이루고 있는 것은 감자가 크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구성을 하고 있는 입자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훨씬 더, 왜 오히려 단단할수록 더 그 딱딱하고 잘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호화가 어려운 거고, 이렇게 동심원 구조를 갖고 있는 얘네들 구조가 감자나 고구마가, 감자는 B타입이고 고구마는 C타입이잖아요. 쌀은 A타입인 거고, 이랬을 때 얘네들이 더 물을 잘 받아들이고 호화하기가 더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러한 특징들, 그래서 전분 입자의 크기가 클수록, 또 담궈 놓았던 것들, 그 다음에 80도씨보다 97도씨, 가열 온도가 높을수록, 그 다음에 끓기 전까지 잘 저어줬었을 때 호화가 용이하다. 근데 우리가 호화가 잘 된다라는 것은 이제 끈적끈적하게 잘 만들어지는 건데, 산이 들어가게 되면은 묽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가수분해를 촉진해서. 그러니까 산은 방해한다라고 보는 거고, 설탕은 호화는 반드시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물에 들어갈 설탕, 그 수분을 얘가 설탕이 자기가 뺏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화를 방해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지방은 물하고 만나야 되는데 물하고 만나는 것을 방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방해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 자 베타화라는 것은 밑에 두 번째 보시면은 굳으면서 바로 이제 식어지면서 굳으면서 딱딱해져 버린 밥, 떡, 빵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알파로 왔던 것이 처음처럼 베타스타치 상태로 리트로 되돌아가려고 한다라고 해서 노화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수소결합으로 재배열되면서 생전분 구조처럼 변하더라라고 했어요. 입체 구조에 방해가 없는 아밀로즈가 더 빠르더라라는 거. 0에서 65도씨에서 빠르더라. 0도 이하로 가든지 65도 이상으로 가든지. 근데 장기 보관할 때는 결국은 0도 이하로 가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그 다음 수분 함량 30에서 70%. 그렇다고 수분 함량 70% 이상으로 주자니 물성이 변해버리잖아요. 그래서 30% 아래로 가게 되면서 바로 이제 날려버리는 구조가 될 수 있고요. 산은 수소를 더 제공해주면서 바로 이제 재결합을 촉진을 해요. 그러니까 산이 되면은 이제 노화가 촉진된다라는 거. 따라서 나는 노화를 억제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수분과 온도를 조절하는 방법. 그래서 수분을 60% 이상으로 가든지 15% 아래로 가든지, 근데 보통 15% 아래로 가는 방법을 더 많이 선택하죠. 그 다음에 온도 60도씨 이상으로 가게 되면 보온고 될 것이고요. 냉동 탈수 0도 이하로 급속 탈수. 그 다음에 자 밑에 이 문장 계속 나와요. 냉장에서는 아직은 수분이 움직일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수분을 매개로 해서 전분이 수소결합을 해서 재결정을 일으켜서 노화가 촉진되지만은 냉동으로 가게 되면은 수분들이 얼어버려. 그러니까 전분의 수소결합에 들어갈 수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억제가 돼서 노화가 억제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수분의 빈결정으로 수소결합이 억제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설탕은 내가 전분 안에 있는 수분을 갖고 와서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보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설탕의 보수성으로 노화가 억제가 된다. 자, 유화제에서 모노글리세라이드, 디글리세라이드와 같은 유화제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글리세롤 구조에 글리세롤은 하이드록실기를 3개를 갖고 있잖아요. 3개를 갖고 있게 되는데 이 3개 구조에 지방산이 1개 결합하면은 모노글리세라이드. 얘는 소수기, 2개는 친수기. 그러니까 얘는 유화제로 작용할 수 있겠죠. 또 2개의 디글리세라이드가 되어도 2개는 소수기, 하나 친수기가 남아있으니까 유화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노글리세라이드, 디글리세라이드는 유화제로 작용할 수 있지만은 3번째 것까지 지방산이 결합해버리게 되면은 TG, 트리아실 글리세롤이 돼버리게 되면은 얘는 더 이상 친수기가 결합할 자리가 없잖아요. 얘는 유화제가 될 수 없다라고 했던 거. 그래서 모노글리세라이드, 디글리세라이드와 같은 유화제로 수소결합을 억제를 해서 안정도를 증가한다라는 것도 있고요. 밑에 박스 보시면은 전분의 종류, 전분의 크기, 수분량, 온도, pH, 설탕량, 지방이나 유화제. 자, 호화가 잘 되는 조건, 아밀로즈가 더 빠르다, 전분 크기가 클 때다, 수분 함량이 많을 때다, 온도가 높을수록이다. 알칼리는 호화, 하이드록실기로 그 수분하고 결합을 더 촉진해줘요. 설탕량 적을수록, 지방 유화제 적을수록 이런 조건이 있고, 노화가 잘 되는 조건, 아밀로즈가 입체적 방해가 없기 때문에 더 빨리 일어난다. 전분 크기가 작은 것, 쌀이 더 빨리 일어나요. 그 다음에 수분 함량 30에서 70, 온도 0에서 60도 혹은 뭐 65도 상관없고요. pH 산에서 바로 이제 더 수소 결합을 더 촉진하고요. 설탕량 적을수록
더 노화가 촉진, 지방유화제 적을수록 노화가 촉진된다라는 것이 있어요. 자, 호정화, 피로덱스트린, 열에 의해서 전분이 쪼개지는 것을 우리가 피로덱스트린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고온이면서 건열, 물이 들어가지 않아요. 고온 건열. 그래서 곡물 자체를 볶는 미숫가루, 밥알 자체가 누룽지로 되는 거, 옥수수 자체가 뻥튀기가 되는 거, 그 다음에 밀가루를 버터하고 볶는 것, 루로 만드는 것도 뭐 그럼 그 버터 안에 수분 16% 들어있잖아요. 이건 안 따지는 거예요. 그냥 기름으로 볶는 것도 호정화로 본다라는 거. 자, 사카리피케이션, 당화, 전분을 산효소를 작용시켜서 알칼리로 분해가 될 수 있지만 알칼리는 쓴맛이 나서 이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분을 단당, 이당, 그러니까 글루코즈, 말토즈로 가수분해시켜서 우리가 단당이나 이당은 당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렇게 가수분해시켜서 단맛이 나게 하는 과정을 당화라고 한다. 자, 대표식품에 식혜, 조청, 엿 다 같은 제품이라 그랬어요. 식혜를 더 졸이면 조청, 조청으로 건조, 날린 것이 바로 엿이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고추장에 바로 엿기름에 찹쌀 들어가 있어서 고추장도 당화, 콘시럽도 효소를 이용해서 전분을 당화시킨 것들. 자, 식혜는 여러 번 기출이 됐어요. 엿기름은 겉보리, 그러니까 바깥쪽에 완결을 갖고 있는 겉보리를 물에 침지시켜 온 거예요. 그래서 겉보리가 원료예요. 겉보리를 바로 이제 발화를 시켜요. 따뜻한 곳에서 발화를 시키게 되면은 바로 전분 내부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서 바로 거기 안에 베타 아밀라제를 함유하고 있는 상태로 멈춰 있는 것을 우리가 갈아 놓은 가루를 엿기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베타 아밀라제 덩어리인 거예요. 이거 한 컵에 물 10컵을 면보 안에 넣고 나서 주물러요. 그 다음에 맑은 물만 사용해야 돼요. 이거 자체를 넣어버리게 되면 텁텁해서 못 먹어요. 너무 텁텁해요. 그리고 바로 이제 나는 식혜 위에 밥알이 동동 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바로 이제 고두밥으로 해서 밥알에 수분이 없게끔 좀 지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질면은 형태가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베타 아밀라제의 최종 온도가 60에서 65도씨인데 보온밥통이 딱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온밥통 안에다 밥알을 넣고 그 다음에 엿기름물을 부어놓게, 맑은 엿기름물을 부어놓게 되면은 바로 이제 당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가벼워진 밥알이 위에 떠요. 그래서 동동 뜬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그대로 멈추면 안 돼요. 밥알은 냉수에 씻어요. 왜? 더 이상의 효소작용에 의해서 계속해서 가수분해가 일어나 버리게 되면 형태가 다 뭉그러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식힌물은 따로 끓여라.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결국은 미생물 분해라든지 계속 진행이 되게 되면은 당이 산으로 돼서 신맛이 돼버려요. 그래서 신맛이 되고 형태가 뭉그러져 버리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효소작용을 억제하는 거예요, 둘 다. 그 다음에 당화 과정에서 전분, 스타치가 포도당으로 가는 과정을 DE 값을, 덱스트로즈 이퀴발란트 값을 0부터 100까지 잡아요. 그랬을 때 바로 이제 분모에 해당이 되는 것은 총고용분, 분자에 해당이 되는 것은 포도당으로 분해된 환원당을 얘기를 해요. 곱하기 100에 해당이 되는 것을 D값이라고 하는데 끈적끈적한 전분 자체는 0, 완전히 다 분해되어 있는 포도당은 100으로 봐요. 그 사이에 물엿이 있고 그 사이에 시럽이 있어요. 자, 점점 우리가 결정포도당 한 개 한 개씩 쪼개지는 대로 간다. 이걸 D값이 증가한다, D값이 커진다 라고 하게 되면은 끈적거리는 것들이 다 쪼개지니까 점도는 떨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분자량, 커다란 전분 덩어리 수십 개, 수백 개가 모였던 것이 하나의 포도당으로 떨어지면 분자량은 저하해요. 근데 포도당으로 만들어지면 감미도는 더 증가를 해요. 그 다음에 설탕 자체의 흡수성이 더 증가를 하게 되고요. 포도당 자체. 그 다음에 작은 알갱이들이 많아지게 되면 삼투압이 증가를 하게 되고 나중에 설탕이 될 때 결정성도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분보다는. 넘기시고. 그 다음에 당화시키는 효소에 자, 알파 아밀라제, 베타 아밀라제, 글루코 아밀라제, 이소 아밀라제가 있고 알파 아밀라제는 일사결합을 랜덤하게 아무데 가운데서 끊어버리는 엔도는 안에서란 뜻이에요. 엔도 엔자임이다. 그래서 바로 이제 물처럼 만든다. 액화요소. 베타 아밀라제는 끝에서부터 4번 자리
포도당 4번 자리 제일 끝에서부터 차례차례 메가당 단위로 끊어오기 때문에 끝에서부터 끊었다라고 해서 엑소가 끝이란 뜻이에요. 엑소 엔자임. 메가당을 끊어냈기 때문에 당화 요소 메가당이라고 하는 거고요. 글루코아밀라제는 알파14와 알파16을 다 끊어요. 근데 끝에서부터 하나하나 포도당 단위로 끝에서부터 끊어 들어온다. 얘도 엑소 엔자임이고 얘는 하나하나 다 끊으니까 포도당을 만들 수 있다. 그럼 알파14 결합을 끊는 알파아밀라제나 베타아밀라제는 알파16 자리를 못 끊어요. 이 못 끊는 건 누가 끊어줄래? 이소아밀라제가 끊더라 라는 거고요. 겔레이션. 네, 바로 이제 전분, 겔화라는 것은 모든 전분을 다 시켰다고 해서 우리가 팥죽을 시켰다고 해서 팥묵이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겔화가 일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 전분에서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뭐 한천을 넣는다든지 젤라틴을 넣었으면 굳을 수 있겠지만은 자체 전분의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자체 전분의 성질로는 잘 굳지 않아요. 근데 그거 바로 일어나는 것들을 봤더니 바로 도토리에서, 메밀가루에서, 청포가루에서, 동부에서는 일어나더라 라고 했고요. 오미자표는 일부러 전분을 넣어서 굳게 만든 거예요. 일부러. 자, 이건 아밀로즈의 엉김성이다 라고 했고요. 반드시 호화가 일어나고 나서, 그러니까 호화가 일어나고 냉각을 통해서 계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계라가 바로 오는 건 없어요. 그래서 자, 산은 가수분해를 시켜서 겔강도를 저하시키더라. 설탕은 호화를 방해하지만은 최종적으로는 겔 보수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과편 이렇게 해서 뭐 앵두과편, 모과과편, 살구과편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도 있다. 참고로 과편이라는 것도 있고요. 자, 밀가루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글루텐이잖아요. 근데 가루 안에 글루테닌은 탄성, 글루텔린계, 글리아딘은 점성과 신장성, 프롤라민계. 이거를 이 두 가지에 물을 넣고 반드시 물이 들어가요. 물을 넣고 반죽을 하게 되면은 3차원 망상 구조인 글루텐이 형성이 되고 그 안에 이제 전분이라든지 CO2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팽창 되겠죠. 자, 밀가루에 수분을 다시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수분을 가하면 반죽을 할 때 글루테닌의 이완결합이 연결돼서 섬유상의 형태로 탄성을 주고 점성과 신장성을 가진 글리아딘이 끼어 들어가서 입체적 망상 구조인 3차원의 글루텐 복합체로 점탄성을 형성한다. 이 두 문장 안에 제가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 꼭 잘 보시고요. 자, 밀가루는 강력분이 더 질긴 반죽. 글루텐 함량이 더 많으니까. 글루텐은 단백질이에요. 글루텐 함량이 많은 강력분 쪽이 더 질긴 반죽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물을 첨가할 때는 같은 양이 들어가더라도 소량씩 분산해서 넣었을 때, 그 다음에 손으로 이용하는 건 괜찮지만은 믹서, 기계를 이용할 땐 너무 지나치면 끊어질 수도 있다. 입자가 작을수록,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밀대로 미는 것이 아니라 약간 15분, 20분 정도 놔뒀다가 밀면은 숙성된다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안에 글루텐들이 균질화되면서 늘어나는 성질, 아까 점탄성에서 신장성이 좀 더 증가하더라 라게 되는 거고요. 신전성, 신장성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온도에서는 우리 글루텐 형성을 촉진하고자 할 때는 미온수를 사용해요. 30도씨. 근데 튀김옷은 애초에 글루텐 함량이 적은 박력분을 이용했고 또 이거는 나는 그 중에서도 또 글루텐 형성을 억제하고 싶어 라고 할 때는 미온수가 아니라 찬물을 이용해서 글루텐 형성을 저해야 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액체는 글루텐 형성을 촉진하고 소금은 특히 점탄성을 증가시키고 달걀은 응고성, 기포성 여러 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기포성으로는 부풀리는 성질도 있을 것이고 응고성으로 글루텐의 구조 형성을 하는 것도 있다. 설탕 중요하죠. 글루텐 형성을 억제하고 글루텐은 단백질이에요. 우리가 달걀찜에서도 설탕이 들어가면은 부드럽게 했었어요. 그래서 설탕은 글루텐 단백질의 형성을 억제한다. 단맛을 준다. 그 다음에 캐러멜화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스트, 효모의 영양분이 되더라 라는 거. 유지 역시 마찬가지로 밀가루 입자에 피막을 입혀서 밀가루의 글루텐의 망상 구조가 길어지지 않게 해요. 그래서 글루텐 형성을 억제한다. 이거를 글루텐 구조를 짧게 끊어버렸다 라고 해서 쇼트닝성, 연화성 이렇게 표현한다 라는 거.
밀가루를 이용한 반죽에서 도우가 있고 배터가 있는데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은 도우,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은 배터라고 한다 라고 했고요. 자, 팽창제에서 제빵 제품의 다공성, 가벼움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공기, 수증기, 이산화탄소. 자, 물리적 팽창제로는 공기는 채칠 때 버터와 설탕을 저어서 공기가 들어가는 과정을 크리밍 과정이라고 해요. 남백 거품이 일어나는 과정, 비팅 과정, 우유와 여러 가지 재료를 혼합하는 것을 폴딩 과정이라고 해요. 이럴 때 들어가더라. 수증기는 찔 때, 자, 부피가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물리적 팽창제의 공기 수증기, 효모,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지아는 탄소 6개짜리 포도당을 탄소 2개짜리 에탄올과 탄소 이산화탄소 2개로 만들어서 이 CO2를 이용해서 팽창. 화학적 팽창제 2가지, 중탄산 나트륨, 식소다는 바로 CO2 가스를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탄산 나트륨, Na2CO3가 알칼리로 작용하게 되면서 얘 때문에 빵 색깔도 누리끼리하게 변하고 쓴맛도 나더라. 나는 이걸 보완하고 싶어. 그래서 베이킹 파우더는 바로 중탄산 나트륨에 산 성분을 넣었어요. 주석산, 인산, 황산, 또 전분, 적당한 CO2가 발생되라고 전분을 희석제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산과 알칼리가 만나서 중화가 되면서 색깔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쓴맛도 안 내. 그리고 CO2 가스를 발생하게 하더라라고 했고요. 자, 제빵에서 반죽, 발효가 일어나는데 발효도 1차 발효 이후에 다시 깨트려서 재반죽을 해. 그 다음에 성형, 프로핀, 굽기, 초기에 오븐 내에서 엄청나게 부풀어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오븐 스프링이라고 해요. 오븐 내에서 확 일어나는 것을 초기에. 왜 재반죽을 하느냐? 과량의 CO2 가스를 빠져나가게 해서 골고루 균일한 기포를 형성하고 글루텐 조직을 구조를 재정돈해서 나중에 글루텐이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조절해 주려고. 이런 식의 내용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좀 오늘 아까 좀 이론 정리를 좀 제가 길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자, 몇 문제만 풀어볼게요. 자, 볼게요. 1장 조리 원리의 기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영양교사 기출에서 보시면, 자, 불고기를 재울 때 완전 초기 문제였죠. 맨 처음 문제. 불고기를 재울 때 간장, 설탕, 참기름 중 양념의 효과를 충분히 얻기 위해서 설탕을 제일 먼저 넣는 이유 2개, 참기름을 마지막에 넣는 이유 2가지를 각 한 줄 이내로 짧게 서술해라 라고 했었어요. 그럼 설탕을 제일 먼저 넣는 이유는 뭐냐? 아까 말했지만은 불고기에는 설탕의 작용이 연육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설탕이 먼저 들어가야지 연육작용을 일으킬 거예요. 연육 얘기가 들어가면 되고요. 두 번째는 간장하고 설탕이 동시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간장 속에 소금이 먼저 들어가서 조직을 단단하게 해버릴 거고, 그러면 설탕 맛이 배이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써라 라는 거고요. 참기름의 경우에 맨 마지막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로 참기름이 처음부터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고기 바깥쪽에 기름막을 만들어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양념이 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다른 양념도 못 들어가게 하고 설탕의 연육작용도 방해할 것이고, 그러니까 기름막을 형성해서 다른 양념의 침투, 다른 양념의 작용을 방해한다라는 내용. 또 하나 반드시 써야 되는 것이 향. 참기름 넣고 나서 너무 오랫동안 가열해 버리게 되면은 향이 손실돼 버린다라는 내용이 있겠죠. 자, 제가 나누어 드린 이론, 그 문제풀이에다 정리해 놨어요. 자, 읽어보세요. 그래서 설탕이 먼저 침투해야지 염육작용을 일으킨다. 간장과 동시에 들어가면 분자량이 적은 간장의 소금이 바로 먼저 침투해서 탈수로 조직을 경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참기름, 지방막을 형성해서 다른 조미료의 침투와 작용을 억제한다. 마지막에 들어가야지 고소한 양이 손실되지 않는다 라고 정리해놨어요. 자, 두 번째 타격과 기출 가정 문제. 다음은 식품의 공통된 제조 원리 및 제조 시 변화에 따라서 가나다라로 나눈 것이다. 각 영역별 제조 원리를 간단하게 써봐라. 그리고 기억에서 리을에 들어갈 식품을 보기에서 찾아봐라 라고 했었는데, 자, 분유하고 잼의 원리는 얘는 그 다음에 치즈와 두부의 원리, 고추장과 포도주의 공통점, 간장과 커피의 공통점, 그
그러면은 분유하고 잼에 있어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분유는 우유의 수분을 날렸다. 그죠? 그 다음에 잼의 경우에도 과일을 오랫동안 보관하는 방법으로 과일잼으로 이용되게 되는데 두 가지는 결국은 건조 내지는 AW를 낮추는 방법이었겠죠. 건조를 통한 AW 낮추기, 그러니까 수분 제거가 목적이었고요. 자, 그러면은 위에 있는 것 중에서 식혜, 아이식혜예요. 아이식혜는 뭐 명태식혜, 가자미 식혜의 식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포, 버터, 호상 요구르트, 식초, 꽃감, 홍차, 녹차, 염장생선, 그 다음에 어묵 이랬을 때 가가 바로 AW를 낮추는 방법,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이었다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육포나 꽃감이나 염장생선이 들어갈 수 있겠죠. 육포, 꽃감, 염장생선, AW를 낮추는 방법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나의 경우에는 우유를 이용해서 치즈를 만들었어. 두유를 이용해서 두부를 만들었어 라고 했다면은 얘는 응고의 원리였겠죠. 졸에서 겔이 되는 응고의 원리였을 거예요. 약간 덩어리지게끔 만들었던 거. 그러면은 여기서 위쪽에서 보자면은 버터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호상 요구르트도 들어갈 수 있고 졸 겔성을 이용한 어묵도 들어갈 수 있어요. 고기풀, 그죠? 어묵, 생선풀, 어묵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다의 경우에는 고추장, 포도주 두 개의 공통점은 뭘까라고 보게 되면은 둘은 발효예요, 그죠? 포도주 발효, 그 다음에 고추장 발효, 바로 이제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다라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그러면은 바로 식혜 해당이 되는 거. 그 다음에 호상 요구르트도 발효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식초의 경우에도 발효가 들어가잖아요. 발효의 원리로 찾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번의 간장 갈색, 커피 갈색, 얘는 갈색화로 봐야 돼요. 그래서 뭐 마이야르 반응이 됐건, 그러니까 커피에서는 마이야르 반응에 의한 갈변, 간장에서도 마이야르 여러 가지 갈변, 갈색화 갈변으로 보세요. 그랬을 때 바로 여기에서 마이야르 반응 여러 가지 그 갈변에 관련된 건데 갈변하고 관련된 걸로는 여기서 뭐밖에 없어요? 홍차. 밖에 없죠. 그래서 바로 이 홍차의 경우에는 효소적 갈변이었겠죠. 홍차는 효소적 갈변. 그래서 갈변에서 바로 테아플라빈이 만들어지는 거였고요. 거꾸로 녹차는 갈변을 억제한 거였죠. 갈변을 억제한 것은 녹차였고 갈변을 일으킨 것은 홍차였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보고 아, 분유하고 잼은 AW를 낮추는 건조, 치즈하고 두부는 졸겔로 가는 응고, 그 다음에 다번의 경우에는 발효, 라번의 경우에는 갈색화를 나타낸 거였구나 라고 보시라는 거예요. 다음, 자 2번 보시면은 다음은 일정 온도에서 수분 활성도와 수분 함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 과일하고 그 다음에 육류, 햄, 건조과일, 과일 젤리, 그 다음에 과일 젤리의 경우에는 0.64, 0.69, 그 다음에 건조과일의 경우에도 0.72, 0.80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대부분의 미생물이 가에 해당이 되는 과일, 육류는 대부분의 미생물이 생육 가능한 수분 활성을 가지고 있다. 미생물이 좋아하는 수분 활성은 0.9 이상이잖아요. 대부분 0.9 이상.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저 수분 활성도 나왔을 때 세균, 효모, 곰팡이가 있잖아요. 최저. 세균은 0.91 정도, 효모는 0.88 정도, 곰팡이는 0.80 정도 이렇게 있잖아요. 최저 AW. 그 다음에 간은 맞고, 자, 나번의 경우에 제조 과정 중, 자, 햄. 제조 과정 중 소금을 사용해서 원재료인 육류보다 수증기압이, 자, 소금을 사용하게 되면은 자유수가 많아졌어요? 결합수가 많아졌어요? 결합수가 많아졌죠. 그러면은 자유수를 제거하고 결합수가 많아진 거죠. 결합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수증기압이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낮아지죠. 그러니까 수증기로 될 수 있는 수분 함량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얘네가 확 결합을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바로 결합수가 되면은 수증기가 되지를 못해요.
그죠? 수증기가 될 수 있는 양이 줄어들었으니까 수증기압이 낮아졌다. 결합수는 수증기압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조과일에서 원재료인 과일 내 바로 결합수가 표면으로 이동해서 증발되는 과정을 통해서 수분 함량이 낮아졌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수분 함량을 낮추는 것은 자유수예요, 결합수예요? 자유수가 줄어드는 거죠. 과일 젤리, 설탕을 사용해서 원재료의 수분 활성을 낮춘 가로식품이다 라고 했고요. 밀가루의 경우에는 동일한 저장 조건에서 밑줄, 작성 방법에서 가나다의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에 기호를 쓰고 바르게 정정해라 라고 했었는데 가나다 중에서 가는 맞고 나는 틀렸죠. 나가 틀렸고요. 다도 틀렸어요. 나에서 틀렸던 것은 바로 뉴에서 바로 이제 이거 소금을 사용하게 되면은 수증기압이 낮아졌다로 가야 되는 거고, 자, 다번에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유수, 결합수가 표면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수가 표면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다음 라에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써라 라고 했었는데 설탕을 사용해서 과일은 0.987, 0.99였었는데 과일 젤리가 되면은 0.64, 0.69가 돼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중간 수분 식품이라고 해요. 중간 수분 식품. 자, 제가 정리해 놓은 거 봐보세요. 중간 수분 식품에서 인터미디어트 모이스처 푸드라고 해서 AW 0.65에서 0.85, 그러니까 이 영역에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수분 함량을 10에서 40 정도 대략 갖고 있는데 얘네들은 수분을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미생물의 증식이 어렵기 때문에 식품을 장기간 보존이 가능한 식품으로 잼, 젤리, 마말레이드, 건포도, 건과 육포 등이 있어요. 이거 원리 잘 알아놓으세요. 자, 이거 아까 자유수를 줄일 수 있는 친수성이 강한 설탕, 소금, 당알콜 등 첨가물을 이용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수분을 날려 건조해서 저장성 조직감을 좋게 한 것을 우리가 중간수분식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리해놨고요. 그 다음에 작성 방법에서 밑줄 친 자리에 들어갈 내용으로 통밀가루와 흰밀가루의 저장성을 간단히 비교해라 라고 했어요. 통밀가루하고 흰밀가루. 자, 통밀가루는 겨층하고 배합을 갖고 있고 흰밀가루는 제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거라기보다는 우리가 밀가루의 경우에는 바깥쪽의 겨층은 질기고 안쪽의 배유 부분은, 그러니까 쌀은 겨층도 단단하고 배합 부분도 단단하기 때문에 쌀은 백미가 됐었을 때 형태를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밀가루는 이게 불가능하죠. 여기는 너무 무르고 바깥쪽은 단단해. 그러다 보니까 밀가루는 밀링, 재분을 하잖아요. 재분을 해서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이 터져 나오게. 그래서 대략 75에서 80 정도까지 터져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한 흰밀가루. 끝까지 겨층에 있는 것까지 다 섞인 것이 통밀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전체 통밀하고 이제 흰밀가루 이런 게 있었을 때 통밀가루는 결국은 배아 밀기울, 이 겨층을 밀기울이라고 해요. 통밀은 배아 밀기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산패가, 제가 정리해 놓은 문장으로 봐보세요. 지방 함량이 높고 산패가 쉽게 일어나서 저장성이 낮다. 오히려 흰밀가루가 배아 밀기울이 없기 때문에, 이걸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저장성이 높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3번 보시면은 다음은 식품의 가공 및 저장에 관한 설명으로 기억, 니은에 해당이 되는 용어를 순서대로 써라 라고 했어요. 자, 이 문장들 잘 봐보세요. 식품의 부패를 막고 저장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이용하는 방법에는 염장법, 당장법, 건조법이 있다. 자, 이 세 가지 방법은 모두 식품에 존재하는 수분 함량이 줄어드니까 용질의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소금을 넣었다든지 설탕을 넣었다든지 아니면 건조를 시켰다든지 하게 되면서 용질의 농도를 높여서 무엇을 감소시킴으로써 라고 했어요. 수분 활성도겠죠. AW. 수분 활성도를 감소시킴으로써 미생물의 성장과 생육을 억제한다. 대부분의 미생물은 자 여기에서 수분 함량 아니야? 라고 했는데 밑에 문장에서 0.6 이하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AW를 쓰라는 거예요.
수분 활성도 0.6 이하에서는 생육이 어렵다. 한편 우리 조상들은 식품의 가공 및 저장에 미생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다양한 발효식품을 개발하고 섭취해왔다. 그중 이것은 소금으로 생선에 소금하고 생선만 들어갔으면은 젓갈이겠지만은 여기에다가 곡류, 메가, 누룩 등을 첨가를 해서 젖산 발효를 유도하고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의 향신료로 맛을 낸 전통 발효식품이다. 이와 같이 염장과 젖산 발효를 병행하게 되면 풍미와 저장성을 모두 갖춘 발효식품을 제조할 수 있다. 얘는 뭐 쓰라는 거예요? 식혜, 아이식혜 쓰라는 거죠. 그래서 식혜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러한 내용들 있었던 거. 자, 잠깐 쉬고 다시 이어서 출제 예상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